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변호사 지난 1월 10일부터인가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다음에 21년도 판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판례들 혹은 전원합의체 판례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우선 변호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변호사 기출문제나 이제 법원 행시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보통 한두 문제씩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가 나왔던 게 소멸시효 완성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아니 중단 재판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변중 후 사유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공시송달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두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문제 중에 우리가 지금 한 7, 8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보통 한 6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에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매년마다 다른 시험은 그때그때마다 주제마다 이렇게 쟁점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시험 문제만큼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경험상도 그렇고 사실상 또 문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판례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판례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단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는 끝내고 명확히 끝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서는 원래 중요 판례 및 변호사 기출문제 풀이지만 우선 먼저 변호사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판례 뒤에 뒤에 보면 변호사 기출문제에서 지금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문제고요. 그 뒤에 제가 3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변호사 민사법은 1문하고 2문하고 3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통상 1문하고 2문하고 3문이 있었는데 3문은 이제 상법으로 나와요. 상법으로 나가고 2문이 순수한 민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1문이 민사소송법이고요. 민사소송법이 여기서 나오고 보통 1문 4, 5까지 나옵니다. 1문에 4, 5가 나오는데 5 뒤에 한두 문제는 민소법 문제인지 민법 문제인지, 그런데 민법 쪽에 가까운 문제들, 대개 이제 채권자 취소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집행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전 단계, 민사소송법에 관한 전 단계 문제, 그리고 요즘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1문의 5의 1번까지 제가 답안지를 달아놨고요. 제가 어제 오전 1시까지 수업을 하는 바람에 어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특강 준비하고 있어서 앞에 판례들은 제가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문제를 받은 게 1월 20일경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한다고 하다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까지 제가 답을 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이게 정답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 형식에 맞게 우리가 변리사 형식에 맞게 최대한 답을 좀 하려고 매우 좀 꼼꼼하게 해본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꽤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1차생이 아니고 또 2차생 전제를 하기 때문에요. 매우 의미 있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는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여러분 꼭 여튼 오신 분도 그렇지만 영상 강의 들으신 분도 특히 1문의 1번 문제예요. 1문 문제인데 요 문제하고 뒤에 당사 1문의 5의 1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예,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학교가 아니고 우리 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니까 좀 가볍게 나가는 말로 이렇게 좀 가끔 말이 좀 세게 하는데 1문의 1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교수들이 그 수강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엿먹으라는 식으로 내는 문제 대개 첫 번째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좀 난해하게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또 우회해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든지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한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그 자격시험, 전문직 시험에서 1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채점하는데도 그렇고요. 일단 한마디로 기선을 제압해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고 올해 여러분 시험 1문이 점수가 제일 낮잖아요. 그죠? 아마 제일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의 타라든지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대부분이 앞에다 이제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교수들의 전략입니다. 문제 출제할 때. 뭐 그런 것도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에도 여러분 재작년 때 시험 안 볼 수도 있는데 재작년 문제도 1문의 1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그래서 1문의 1하고 1문의 5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되게 문제를 좀 어렵게 배치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학교 가려고 열심히 하지만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떨어뜨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튼 최대한 점수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문의 1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요. 1문의 1을 지금 안 읽어보셨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저 선입견 가지고 풀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그 사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고 풀으셔야지 1문의 1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 누가 이제 저한테 우리 이제 로스쿨생이 1문의 1 해가지고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 해가지고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뭐 변론지 썼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 얼핏 보면 유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주장되어 있는가 이 전형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냈다라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읽고 보신 분들은 그걸로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 문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누구 잘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여기 우리 역삼동에 있는 그 변리사 그 민사소법 하는 강사들 거의 까버리는 수준인데 이 출제자는 매우 그 의미도 있고요. 아주 그 괜찮은 출제였다라고 제가 정말 감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X건물에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을이 오랫동안 X건물을 관리해왔다. 그래서 갑이 병환을 입원하자 을은 병원비 조달과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평소 봉환하고 있던 갑의 인장과 관련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든 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X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도표가 중요한데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하고 X토지에 대해서 갑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항상 대리 관계는 이런 대리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태어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을을 질책하자.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반은 죽여버렸겠죠. 을은 병에게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않았다. 이에 병은 갑을 상대로 근데 원고가 갑입니다. 항상 소송은 원고가 누군지 이게 무조건 이거부터 따져줘야 돼. 원고는 병이죠, 병. 병이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갑을 상대로, 그죠? 병이 갑을 상대로 주의적으로 유권대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 청구를 하였으나 지금 을이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 보고 시험 보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봤는데 드디어 이게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제 어떤 이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걸 칭찬하는 게 그겁니다. 갑이 을에게 두 개의 청구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 병을 상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등 청구를 했는데 하나는 유권대리잖아요. 유권대리 그죠? 하나는 유권대리를 이유로 또 하나는 표현대리를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소유등 청구를 했는데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제 이게 주의적이냐 예비적이냐
청구를 했는데 그럼 예비적 병합이죠. 그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비적 병합, 이 예비적 병합을 나오면 항상 뭘 따져주라고 하냐면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양립 불가능성을 따져줘야 하는데 그럼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가 양립 불가능하냐 이 논의가 생겨요. 근데 양립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법률상 양립.